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5070 세대 시청자분들의 향수와 자부심,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되살려드리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아닌 인간 히딩크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히딩크라는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한 여름밤의 열기가 생생하게 떠오르며 마음속으로 다시 박수를 쳐봅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며 함께 박수로 환호하던 그 장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붉은 악마가 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 중심에 한 외국인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거스 히딩크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진짜 이야기, 여러분이 몰랐던 히딩크의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후스 혹은 거스 이름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후스 혹은 거스, 이름이 가진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히딩크라는 이름, 네덜란드어로는지 발음이 X라서 후스 혹은 휘스에 가깝습니다. 2005년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휘스 히딩크가 정확한 표기였어요. 하지만 이 양반 참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영어식 발음을 선호해서 기자들에게 직접 거스로 불러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언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요청을 존중해서 거스 히딩크로 불러드렸습니다. 참 따뜻한 배려 아니었나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혹시 성적이 부진할 때 히딩크 감독을 특정 언어로 표현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게 했던 적이 있는 사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1년 프랑스와의 A매치,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0대5로 패배하면서 붙여진 별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정말 질타받으며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히딩크가 4강 진출 후에는 구국의 명장으로 되어온 국민의 영웅이 되었던 그 드라마틱한 순간들을요. 중화권에서는 히딩커라고 부르더군요. 이름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었어요. 히딩크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의미였던 거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히딩크 가문의 삶과 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영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히딩크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의 뿌리를 알아야 해요. 네덜란드 파셰펠트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거스 히딩크의 가족사를 들어보시면 왜 히딩크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게트 히딩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가던 그 무서운 시절에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셨어요. 또 연합군 조종사들이 추락했을 때도 은신시켜주며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런 용기와 헌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정의감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감사장을 받으셨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 아니었을까요? 거스 히딩크는 6남매 중 셋째로 자랐어요. 어린 시절 개구쟁이였다고 하는데 외할아버지와 함께 얼음을 깨고 뛰놀며 모험심을 키웠다고 해요. 이때 길러진 도전 정신과 용기가 나중에 축구장에서 빛을 발한 게 아닐까요? 축구를 좋아했던 소년이 세계적 명장이 되기까지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이런 가정교육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롭고 용감했던 아버지, 따뜻했던 가족의 품, 그것이 히딩크라는 인간을 만든 진짜 힘이었던 거죠. 사랑과 동행 이니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히딩크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1살 연하의 이니와 결혼해서 1969년과 1972년에 각각 미셸 히딩크와 마크 히딩크 두 아들을 낳았지만 월드컵 이전부터 이미 부부는 별거 상태였답니다. 축구 감독이라는 직업의 숙명일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20살 연하의 엘리자베스 피나스라는 여성이었죠. 2022년 20주년 방한 때도 함께 왔던 그분 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수리남 출신으로 독일 브랜드 오펠에서 근무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이처럼 부인과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 애인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다니는 게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유럽에서는 그냥 단순한 사생활.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지만 유교적 문화가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영 좋지 않은 시각이 강했던 탓에 히딩크호 출범 초기부터 기자들이 집요하게 정보를 캐내려 했어요. 물론 서유럽을 비롯한 서양 문화는 사생활에 대해 굳이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결례인데다
히딩크 본인의 성격부터가 불같기로 유명했던지라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를 두고 집요하게 질문을 날린 기자들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 여성이 히딩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히딩크는 냉정하면서도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런 그를 엘리자베스가 다독여주며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도 관심이 있었던 터라 히딩크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단체를 찾았고 나중에 히딩크에게 한국에서 자선 활동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히딩크 재단이지요. 히딩크가 현재까지도 한국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여러 애정을 표시하고 히딩크 재단 활동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 엘리자베스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휴가 갈등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엘리자베스의 중재로 히딩크가 마음 편히 휴가를 떠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시기를 계기로 히딩크 재단 드림필드 설립에도 엘리자베스가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 항상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걸 히딩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장애우에 대한 따뜻한 꿈, 드림필드 재단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웅이란 무엇일까요?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히딩크가 진짜 영웅이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소외된 이웃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제안으로 히딩크 재단이 만들어졌고 2007년 충주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도시에 장애인 전용 축구장 드림필드를 건립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위해 축구장을 지어준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시각장애 아이들이 히딩크 감독과 함께 축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축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에요. 정말 눈물이 핑 돌지 않나요? 히딩크는 말했어요. 장애인도 소외계층도 모두 행복해야 한다고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진심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축구를 통해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평양 드림필드까지 추진했다는 거예요. 남북 평화와 관계 회복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스포츠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히딩크가 우리에게 남긴 건 4강 신화만이 아니었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꿈,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던 거죠. 인간 히딩크의 다채로운 면모에서 우리가 몰랐던 따뜻한 이야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수록 더 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하잖아요. 히딩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장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만 보면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재밌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히딩크는 아들만 6의 아들 부잣집 출신이에요. 형제들과 나이 차 많이 나는 막내를 여자아이, 여동생이라고 장난으로 놀리기도 했던 내용이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오빠였던 거죠.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축구 경기 후 사인해달라고 하면 승패에 따라 다르게 써주는 센스도 있었어요. 이겼을 때와 졌을 때 기분이 다른 건 당연한데 이겼을 때와 졌을 때 팬들에게 해주는 사인이 다르다고 해요. 이겼을 때는 글씨 끝이 위로 올라가고 졌을 때는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정감이 가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갈비와 생선전은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흰살 생선 튀김이라는 점에서 피쉬앤칩스의 피쉬와 만드는 방법이 비슷한 데다가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의 부침개와 비슷한 파넨쿠켄이라는 팬케이크를 식사로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방송에서 한 시청자가 한국에 있는 동안 배운 점들 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히딩크는 한국의 예절 문화라고 답하며 만약 당신이 한국의 공공화장실에서 시계를 풀고 두고 나왔다면 한국에선 훔치지 않고 주인을 찾아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눈에 우리의 선량함이 그렇게 특별해 보였나 봐요. 언어 능력도 대단했어요.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시고 차두리와 통역 없이 소통했던 일화도 유명하죠. 한국어는 별도로 배우지 않아서 몇몇 한국인들이 히딩크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히딩크도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한국어와는 달리 스페인어나 영어 등의 언어를 익힌 이유는 그 언어들이 세계 축구 강팀들의 언어이기에 배운 것이라고 밝혔지요. 사실 특정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이 강한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매우 흔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계나 조선업계에서 한국어를 중요시하게 여기거나 애니메이션 등의 서브컬처 전반에서 일본어가 중요한 언어로 취급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는 유소년 야구 지도자 자격증까지 땄다니 정말 진정한 스포츠맨이었던 거예요. 차범근과는 1998 월드컵에서 맞대결을 펼친 악연이 있지만 이걸 서로 농담 따먹기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화하는 사이로 사실 히딩크가 2001년 한 해 동안 엄청난 비난을 견딜 때 지지해준 극소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차범근이었다고 합니다. 지도자 스타일에 대해서 골키퍼는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리 크게 지고 있어도 절대로 골대를 비우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히딩크는 유사시에 자기 포지션을 윙어로 바꾸는 골키퍼인 마누엘 노이어와는 상극이에요. 물론 히딩크의 이런 성향의 덕을 정말 크게 본 경기가 바로 2002년 피파 월드컵 한국-일본 당시 16강 이탈리아전입니다. 경기 내내 0대1로 뒤지고 있었어도 이윤재가 끝까지 골대를 지킨 덕분에 더 이상의 실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종료 일보 직전에 설기현이 만회골을 넣어 연장전으로 잡아끌었고 이후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었기에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무너뜨리고 8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히딩크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4강 진출 공로자로서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받았고 본인이 원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도 있게 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는 미국 방송사 폭스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월드컵 직전에는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히딩크의 축구의 신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축구인이기는 하지만 야구에도 애정이 많은지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유소년 야구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애초에 네덜란드 본토는 야구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해외 영토인 퀴라소 등지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를 꽤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유럽권에서는 야구를 꽤 잘하는 국가이며 관심도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면 큰 편입니다. 한국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꺾는 카잔의 기적이 일어나자 오만한 독일이 한국에 벌을 받았다고 평하기도 했어요. 2021년 5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회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국가대표였던 감독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히딩크는 2002년 자신과 함께 4강 신화를 이룩한 애제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으며 많이 슬퍼했습니다. 2021년 12월 네덜란드의 한 부부가 10년 전 태국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신혼부부의 삼성 카메라를 주었는데 이를 히딩크 측에 편지를 보내어 주인을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고 히딩크는 사진을 보고 한국인임을 확신하고 히딩크 재단에 이 사진들의 주인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간 지 6시간 만에 주인을 찾았다고 하네요. 한국 대표팀을 떠나면서 한국 축구에 큰 조언을 해주고 떠났는데 히딩크 감독이 조언한 내용들을 보면 2004 아테네 올림픽과 2006 독일 월드컵을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수비진의 세대교체가 절실히 필요하며 세대교체 과정 중에 분명 후퇴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과정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세대교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럽리그 진출을 위해서 가장 먼저 빅리그보다는 그 한 단계 아래 리그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죠. 덴마크 리그나 스위스 리그 등등 기타 리그에서부터 시작하고 잘하다 보면 소문이 돌게 되고 유럽 빅리그 스카우터들이 앞다투어 찾아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다재다능함과 인간적인 매력이 바로 히딩크가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한국 사랑과 소롱 인사 즉 다시 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말로 인사를 나누며 진정한 마음의 고향으로 한국을 사랑한 히딩크 이야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인천공항에서 히딩크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굿바이가 아니라 또 보자라는 의미의 소롱이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셨고 서울과 부산에서 명예시민증까지 받으셨거든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국은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와닿지 않나요?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고 2024년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외국인인데 우리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사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분은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딩크의 한국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표현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고요.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바로 2002년 월드컵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축구를 넘어선 진정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런 것 말이에요. 셔틀런 도입과 체력 혁신을 통해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혁신이란 게 뭘까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셔틀런이었어요.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 축구는 어땠나요? 정신력으로 뛰어라. 의지로 이겨라. 이런 식이었어요. 물론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히딩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셔틀런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 수준을 정확한 수치로 측정했거든요. 처음에는 선수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체력을 관리하니까 선수들의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체력과 정신력, 이 둘의 균형을 맞춘 거죠. 어찌 보면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체력을 강조했고 이에 대표팀 선수, 개개인별 체력을 수량화 및 객관화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에 셔틀런을 도입했던 것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실 히딩크 감독 이전에는 체력 단련을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히딩크는 당시 국가대표팀의 셔틀런 측정 후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의 셔틀런 기록을 제시하였고 이후 대표팀의 셔틀런 기록은 증가했고 특히 차두리는 150회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셔틀런이 축구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PAPS 국가 신체 활력 검사에도 도입되고 국민 체력백에도 영향을 줬어요. 히딩크 한 사람이 우리나라 체력 관리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정신력을 강조하던 의지 드립도 히딩크 이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드라마 미생에서도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허리케인처럼 흔들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도입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체력의 중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다 히딩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혁신적인 변화였죠. 80 가까운 히딩크의 삶은 한국과의 동행으로 계속됩니다. 2024년 히딩크 감독님이 77세가 되셨어요. 세월 참 빠르죠?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한국은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몇 번을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세월이 흘러서인지 이제는 많이 늙은 모습이 역력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다행히 한국에서 줄기세포 치료 후 일상적인 산책, 테니스, 그리고 골프를 즐기며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2025년 기준 79세라는 고령의 나이이기도 하고 백발이 되었으며 우리가 알던 그 히딩크는 이제는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축구 감독이기도 한데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현재 20대 사람들은 히딩크를 모르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활약을 한 축구 감독 정도로 아는 경우는 있어도 인기나 위상을 직접 해본 세대가 아니다 보니 실제적인 내용과 그 위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이 영상이 그들에게도 호기심과 월드컵 4강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에도 우리를 걱정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은 정말 특별하다고 감사 인사도 전해주시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요즘도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의과대학에서 특별 강연도 하시고 유소년 야구 지도자 활동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드림필드 확장 같은 사회공헌 활동도 멈추지 않으시고요. 받은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시는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도 계속 희망을 전해주고 계세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 열정, 끝까지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마음, 이게 바로 진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히딩크의 삶은 축구 영웅의 기억을 넘어섰어요. 한국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감동의 동행 그 자체가 되었거든요. 22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의 추억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히딩크란 단순히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현재도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거스 히딩크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하니 2002년 월드컵의 열기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 월드컵 4강의 신화의 기적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히딩크는 우리에게 단순히 축구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을 챙기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승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거스 히딩크. 그분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